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새 거리두기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민생 경제를 고려해서 내일부터는 영업시간만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유행 규모 증가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어 방역당국은 의료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일 신규 확진자 수 10만 명대가 현실이 됐습니다. 네. 더 놀라운 것은 거의 1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현재 추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현재 추이는 그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지금 매주 우리가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 현상이 계속 그 예측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확진자 수 증가 추세가 외국에 비해서 좀 빠르거나 또는 약간 피크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우리는 지금 검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숨은 오미크론 감염자를 다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하나 보면 실제 미국에서 발생한 그 집계된 오미크론 확진자 수에 비해서 실제 감염된 확진자 수는 한 4배쯤 많을 거라는 보고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만큼 경증이기 때문에 검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래서 확진되지 않은 감염자 숫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점과 그 시기를 두고도 많이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일각에서는 3월 중반 27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3주에서 한 4주 정도의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유행 기간이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2월 말 3월 초 정도면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네. 이 내용 좀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은 1시간 늘어나고 네. 모임 인원은 6명으로 그대로인 거고요. 네. 이게 바로 내일부터 적용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는 방역 당국이 영업 시간도 1시간 늘리고 사적 모임의 인원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것을 고려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난 점을 고려해서 조금 더 보수적인 방안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인원과 영업시간 중에 영업시간을 늘리는 것이 방역 제한 측면에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늘리는 거는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만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오래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겪고 있는 그 피해를 줄여드는 데는 뭐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어서 영업시간을 1시간이라도 좀 연장해 주는 게 또는 뭐 업종에 따라서는 밤늦게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들이 있어서 그런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경제적 고통에 초점을 둔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당초에는 인원, 시간 제한 모두 완화를 검토했다가 확진자 수 10만 명이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하면서 이렇게 시간만 완화를 했습니다. 분과별로도 의견 차이가 컸다고 하거든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이 됐을까요? 일상회복위원회에서 이제 경제분과가 있고 방역분과가 있는데 경제분과는 주로 거리두기를 좀 완화하자, 효과가 없다, 경증이다라고 하는 이유로 완화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방역분과에서는 이제 빠른 증가 속도 때문에 중증도가 낮아도 확진자 숫자가 많아지면 위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의료 체계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리고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확진자 수 증가를 부추길 수 있다. 그런 입장이어서 두 개의 입장이 이제 충돌했는데요. 정부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 거리두기의 부분적인 완화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이에서 22시라는 접점이 나온 거고 최소화한 결과라고 하는데 1시간 정도 늦춰졌잖아요. 네. 이 정도면 뭐 접촉이라든지 확진자 발생에 영향이 좀 있는 걸까요? 영향이 있긴 하지만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시간 생각합니다. 정도면? 예, 네. 외국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도 오미크론 확진자 수 전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하다. 이제 이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 정부 내부에서도 거리두기를 완화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수가 얼마나 늘어날 건지에 관한 그 시뮬레이션 같은 거를 해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결과도 역시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정안이 다음 달 13일까지 3주간 적용이 되거든요. 네. 다만 이 확진자 수가 매주 이렇게 더블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외에도 또 추가적인 완화 조치는 앞으로 좀 시기상조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은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치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게 우리가 뭐 20만, 30만까지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것을 고려해서 이 정도로 지금 조정을 했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확진자 수의 증가 추이에 따라서 뭐 추가적인 조치가 더 나올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이런 정도가 정부가 택할 수 있는 균형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오미크론 유행 정점을 찍고 난 이후에 방역 거리두기를 점차 순차적으로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교수님도 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효과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해진 점을 고려하면 우리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완화를 못하는 것이지 사실은 합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이 작다고 하면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를 푸는 게 더 맞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는 있습니다. 네. 결국 이 거리두기를 풀기 위해서는 위중증 환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전주에 대비해서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위중증 환자가 100명 이상 좀 증가해 있는 상황이네요. 네. 위중증 환자 수는 이제 전체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이제 따라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위중증 환자 수는 한 5일 정도 이전에 확진자 숫자를 반영하는 거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500명 정도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하는데 그게 5만 명대에 발생한 위중증 환자입니다. 그러면 10만 명이면 1,000명, 20만 명이면 2,000명.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위중증 환자 병상이 한 2,500병상 정도 되니까요. 20만 명을 넘어서도 현재로서는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또 이제 그 오미크론의 중증도가 낮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로 분류된 환자 중에서도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거나 하는 정도의 정말 심각한 중증의 환자는 델타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적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서 위중증 환자의 진료가 심각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저는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사망자 수 추이도 살펴보면 이 사망자 수가 일주일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사망자 수는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뭐 전체 유행 규모가 커지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망자 숫자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제 그렇지만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대개 한 0.1% 부근, 2% 부근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어서 독감에 비해서 약간 높은 정도의 수준이지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하셔야 될 특히 이제 고위험군이 아니면 사실상 독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서 사회 필수 인력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 필수 분야 인력의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사회 마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오미크론이 고위험군이 아니면 독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게 우리가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생각하고 대응을 하면 감염자가 늘어나고 그 감염자 중에 뭐 의료진이나 경찰이나 소방관과 같은 사회 필수 인력이 감염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전처럼 격리하고 치료하면 필수 기능이 마비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미크론에 의한 피해보다는 오미크론에 우리 사회가 과잉 대응해서 생기는 피해가 훨씬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의 위험도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가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네. 그래야 우리가 오미크론 유행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미크론 대응의 핵심은 우리가 과잉 대응을 하지 않아야 오미크론에 의한 피해가 아니고 우리가 과잉 대응해서 생기는 2차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학생들은 확진되면 학교에 못 가고 회사원들은 회사에 못 가는 것처럼 네. 과잉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공무원분들도 출근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뿐 아니라 뭐 경찰이나 소방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제 오미크론에 네. 감염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대부분 출근해서 일을 하도록 지침을 권고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1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의 지침도 그렇고 각 기관에서도 증상이 없는 필수 인력들은 출근해서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고위험군이 아닌 집단에서는 오미크론에 감염되더라도 이게 위중증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과잉 대응하지 말자. 일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게 2차적인 피해를 줄이는데 더 중요한 일이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방역 당국은 이 오미크론 변이 치명률이 델타 변이보다는 낮지만 이 현재 1급인 법정 감염병 단계를 낮출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게 이제 정부가 말은 그 위중증 환자로 중심으로 대응하겠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계속 고수하는 그러니까 약간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급 감염병을 유지하면 음압격리 시설에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하루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음압격리병실에서 다 치료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중증도가 낮은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과잉 대응의 상당 부분이 정부가 여전히 과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현재 상황 인식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 법정 감염병을 포함한 대응에 있어서 과잉 대응을 정부부터 좀 적극적으로 없애 나가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법정 감염병 좀 찾아봤더니 네. 1급이 에볼라 바이러스, 패스트 이런 네, 것들이 그렇습니다. 있고 지금 코로나와 같은 게 이렇게 되어 네. 있는 거고 2급이 결핵, 수두, 장티푸스 이런 정도인데 네. 오미크론은 그렇다면 1급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시는 그렇죠. 걸까요? 예, 에볼라는 뭐 아시는 것처럼 치명률이 40%를 넘어가는 중증 질환인데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 치명률이 0.2%인 병을 치명률 40%인 에볼라와 같은 범주에 놓고 관리한다는 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다르게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우리가 전혀 다른 바이러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그러면 그에 맞는 법정 감염병 수준을 택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적어도 2급으로는 내려야 그러니까 2급이 수두가 2급에 속해 있는데요. 수두의 전파력이 오미크론의 전파력과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계속 비교하는 독감은 4급 전염병에 4급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2급 또는 그 이하로 낮추는 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이 오미크론 변이와 델타 변이 유행 시기 사망자 수를 비교해 보니까 네. 오미크론 때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확진자 수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사망자 수도 늘어났다 이런 분석인데 이런 부분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전체 유행 규모가 이제 늘어나서 사망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가 1,000명일 때 격리자 수는 그 10배에 해당하는 10,000명쯤이 격리가 되는데요. 오미크론 유행에서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됐는데 과거 방식처럼 우리가 격리를 하면 100만 명을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자도 감염에 있어서 중요한 피해지만 우리가 격리를 하거나 앞서 말씀드린 사회 필수 기능을 유지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도 감염의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예. 방역을 너무 확진자 수, 중증 환자 수만 바라보는 좁은 범위의 방역에서 그 방역 조치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사회 경제적인 영향까지를 고려하는 좀 폭넓은 방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뭐 확진자와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가족이 아닌 이상 그런 경우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지 않고 이제 자가격리를 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예, 예. 그러니까 중증도와 네. 그 중증도 전파력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균형 있는 접근을 해 나가야 되는 거고 과도한 격리 조치 또는 감염자라고 하더라도 증상이 없으면 일상적인 근무를 필수 시설에서는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오미크론 시대에 맞는 균형적인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3차 백신과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보면 이 3차 백신을 맞고도 돌파 감염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나도 3차 백신을 맞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3차 접종한 이후에 5개월이 지나면 감염 예방 효과는 한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병원 입원할 정도로 중증도로 발전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는 7, 80% 정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3차 접종을 하면 돌파 감염이 생기더라도 내가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백신 접종의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제 4차 접종의 경우에도 네. 그 고위험군 그러니까 뭐 아주 고령이거나 면역 저하자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4차 접종을 해야 되는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그분들에서 돌파 감염이 생길 수 있지만 4차 접종을 하시면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이제 크게 낮아진다라는 게 4차 접종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접종 지금 시작이 된 걸로 네, 알려졌는데 시작이 됐습니다. 뭐 네. 많이들 맞으셨나요? 이제는 시작 단계라서 뭐 아주 소수만 접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위험군 특히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빠르게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빠른 속도로 4차 접종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접종 얘기해 주시니까요. 새로운 백신 노바백스, 네. 노바백스도 이번 주부터 접종이 시작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직 사전 예약도 가능하게 됐다고 네. 합니다. 이런 분들 1, 2차 맞으신 분 뭐 3차 추가 접종에도 쓰이고 그러는 걸까요? 지금은 정부가 그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해서 노바백스를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백신을 맞은 분들 중에서는 뭐 그 심각한 부작용이나 이상 반응을 경험했던 분들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이제 3차 접종에서 노바백스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노바백스가 그 교차 접종, 그러니까 원래 맞았던 백신과 다른 백신으로 노바백스를 사용했을 때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서 기존에 맞았던 백신에 대한 백신을 맞았을 때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 때문에 추가 접종을 꺼리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교차 접종을 노바백스를 사용한 교차 접종을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바백스 백신이 mRNA 백신보다는 안전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에서 나온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뭐 높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백신에 비해서 더 위험하진 않고 이게 이제 전통적인 우리가 백신을 만드는 제조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mRNA 백신처럼 새로운 방식의 백신 개발 방식에서 기인하는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백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택 치료자 폭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총 35만 명을 넘겼습니다. 네. 하루 만에 3만 명 이상이 추가가 된 건데 그렇죠. 사실 확진자 수 증가 추이를 보면 재택 치료자 수도 이런 급증세를 당분간은 보일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특별한 감염병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그냥 독감처럼 생각하고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오미크론으로 확진되면 집에서 그 자가격리를 하면서 내가 심각한 증상이 있을 때 내가 그 동네 의원, 병의원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위급할 때만 응급실에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지. 이것을
고위험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택 치료자에 대해서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려고 하면 현재의 체계로는 감당 가능하지도 않고 예.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지금 얘기를 보거나 보도를 좀 보면 네.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뭔가 굉장한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정부는 이야기를 하는데 현장과는 조금 목소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정부가 그 내놓은 어떤 이제 대책 또는 뭐 숫자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상황이 늘 다른 거는 계속돼 왔었던 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가 재택 치료를 담당하는 의원 수를 뭐 5,000개까지 늘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뭐 전화가 잘 안 되거나 뭐 실제 상담을 안 해주는 곳들도 많이 있어서 정부가 이제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시작하면서 오미크론 유행에 대비할 시간이 뭐 한 5, 6주 가량 있었는데 그 시기를 오미크론 대응을 하는데 충실하게 보내지 못하고 좀 너무 뒤늦게 준비를 한 게 현재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지난 2년 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이 전문가들은 다음 단계에 닥칠 위험과 유행을 경고하는데 정부가 그런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 그런 위험에 대응하는 게 너무 늦어져서 뒷북 대응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과거에는 그게 병상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나타났다면 지금은 재택 치료의 환자에 대한 관리, 사회 필수 시설에서의 관리 이런 것들로 문제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통화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계속 전화를 거시는 게 맞나요? 아니면 다른 대처 방법이 있나요? 뭐 정말 급한 상황이라면 저는 응급실로 가시라고 권고를 해드리고 싶고요. 네. 굳이 내가 그 뭐 과거에 독감을 앓았던 경험에 비해서 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나 중증이 아니면 집에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뭐 그 타이레놀과 같은 상비약을 드시면서 좀 견뎌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재택 치료자 이 증가 추이를 보면 3월 9일 대선 때 이 확진자들 혹은 격리자들이 6시부터 7시 반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폭증 사를 감안했을 때 이 정도로도 괜찮을까요? 이 시간 내에 가능할까요? 네. 아마 1시간 내에 그 우리가 투표하는 인구가 평균적으로 보면 뭐 한 300만 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 유권자 수와 투표 시간을 고려하면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한 20만 명쯤 됐다. 그러면 20만 명 곱하기 그 자가격리 기간 7일을 곱해야 되니까요. 네. 예, 한 140만 명, 또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까지 고려하면 뭐 200만 명에서 한 300만 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 숫자면 1시간 반 정도의 투표 시간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그 감염자가 아닌 분들이 투표하는 시간에 집중되는 숫자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정부는 따로 투표 시간을 마련해서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하지만 나와서 적극적으로 투표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적을 거라 그런 점을 고려하면 특별히 그 시간에 굉장히 혼잡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무슨 새로운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먹는 치료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먹는 치료제가 그동안 이 물량에 비해서 처방 건수가 적다 이런 네. 지적이 있었는데 네,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뭐 물량에 비해서는 처방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데요. 최근 한 달간 처방 건수가 한 4,000건 정도인데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30만 명 분의 치료제를 확보해서 뭐 지금 10% 조금 넘는 정도의 그 처방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부에서 약을 잘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약을 배송이 늦어지거나 또는 네. 약국이 너무 멀리 있어서 가서 받아오시기 어려운 문제. 네. 또 일부 약국에서는 뭐 약이 동이 났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배송의 문제나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공급은 여전히 상당히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처방되는 연령은 40대 기저질환자를 검토한다까지 봤었는데 네. 지금은 50대 기저질환자만 네, 지금은 처방하고 있나요? 50대 기저질환자에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고령층과 아까 말씀해주신 그 내용을 제가 좀 봤더니 네. 이제 5일 이내 처방을 해야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서울에 47곳이 코로나 지정 약국입니다. 네. 그 지자체별로 2곳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면 내가 마포에 산다. 근데 마포 안에서 약국이 단 한 곳에 있기 때문에 네. 찾아가야 하고 네. 갔는데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상황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뭐 광범위하게 좀 그냥 배송하는 시스템, 예를 들면 뭐 우체국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우체국에 약을 비축해 놓고 그 팍스로비드나 경구치료제의 처방 대상이 되는 분들은 우체국에서 직접 배송을 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 그다음에 지금 이제 모든 그 재택 치료를 포함해서 모든 과정이 보건소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병목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그 보건소를 거치도록 하는 과정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네 의원에 가서 확진을 받았으면 거기서 치료하고 거기서 처방하고 거기서 보건소로 확진자를 통보하고 이렇게 하면 보건소를 반드시 거쳐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연의 문제, 보건소에서의 병목 현상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과정은 과감하게 지금 단계에선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